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 판사 입장에서 구속시키기 좋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라 함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해서 이 사람에게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 통상 2시부터 시작됩니다. 전날 자정 전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은 그 다음날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고, 자정이 지나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자정 지나서 했다면은 내일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통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 기준으로 하면 그날 자정이나 새벽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당연히 이제 주재하고 피의자가 판사 맞은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변호인이 참석합니다. 검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참석하지 않고 아주 중요 사건 같은 경우 참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먼저 피의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같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할 때 공소사실 요지는 간단하게 물어보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이나 수사기관에서 생각하는 구속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게 됩니다. 그 후에 변호인에게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한 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으로는 1시간 안쪽으로 끝나지만, 정말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이 관여하는 경우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사선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국선 변호인이 의무적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당일 아침 10시 정도에 연락이 가서 그날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2시에 처음으로 피의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선 변호인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기 전날 연락을 해서 사무실로 급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간략한 내용을 듣고, 왜냐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어떤 죄명으로 이 사건에 체포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하게 가족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접견을 갑니다. 보통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장에 가서 면회를 하고 어떠한 내용인지 우선 물어본 뒤에 구속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구속 사유라 함은 형사성법 제70조에 있는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가 구속 사유이고, 이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요성, 그리고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이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해보면은 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주거가 어딘지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존의 주소지가 어딘지,
그 주소지에 살고 있었는지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데 피의자들은 생각보다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소지는 예를 들면 인천 미추홀구의 어디 원룸인데 사실 제가 거기 살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거기 안 사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안 살지만 가족이 인천 연수구에 사는데 거기로 사실은 다시 들어갔고 그런데 주민등록만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주거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기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주거가 부정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를 조사받으면서 잘 얘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이 연락이 잘 된다면은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탄원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피해자 신문 조사 받을 때 주소지는 인천 미추홀구가 맞는데 사실 거기 안 삽니다. 특별한 주거지가 있다고 하기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 판사 입장에서 구속시키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거지가 확실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망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어떻게 보면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다. 어린 아이가 있다, 노모가 있다, 내가 가장이다. 노모가 있는데 몸이 편찮으시고 해서 병원에 계속 모시고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거겠죠. 그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면은 전날 최대한 마련을 해서 영장실질심사 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증거인멸입니다. 증거는 크게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뉩니다.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누어서, 물적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했다거나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인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범과 연락이 안 된다, 내가 주범에게 이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얘기해 줄 만한 관계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범이 나를 이용하기만 했고 나는 주범에게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찾아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에 써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인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거의 범죄 전력, 그리고 현재의 태도 등을 중심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그 전날 준비를 하는 것이 변호인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날 갑자기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들, 그리고 바로 유치장에 가야 되고, 유치장에 가서 접견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접견 후에 가족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전날 늦게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제로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기각되었던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된다면 거의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피의자가 긴급 체포되었고 그날 바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 접견을 해서 이 사람이 구속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접견을 통해서 확인한 뒤에 다음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출책으로 관여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였고, 그 근거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도 보이스피싱 피의자로서 범행을 인지하고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인지,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경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우와 조금 다르게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체포가 된 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정리하여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저와 함께 같이 걸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재판정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하였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가 참여를 하면서 그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행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다른 사건보다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사람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 무죄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다 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고, 영장 전담 판사도 마찬가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절차와 그리고 기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겁이 날 것입니다. 급하게 이 영상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저를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